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 지금은 100세 시대, 뭐 아주 공공연하게 자주 듣습니다. 익숙해졌는데요. 문제는요. 100세를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못 살아봤고요. 저도 사실 100세까지 또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일반적인 지표를 자꾸 나에게 적용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점점 우리가 100세 시대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주변에 뭐 80, 90을 넘어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100세 시대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인 미답이죠. 그죠?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아주 뭐 초고령자 장수하신 분들 간혹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시대에서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100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고민은 대단히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생각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100세 시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하면 저희 뭐 돈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돈, 물론 돈도 중요한데요. 돈보다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돈보다 무서운 것들이 돈을 결정 짓는다니까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100세 시대 돈보다 무서운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100세 시대 돈보다 무서운 것들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100세 시대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100세 시대 하면 자꾸 돈 중심인데요. 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무서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잘 배치할 수 있어야 100세 시대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전인 미답의 100세 시대를 나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돈보다 무서운 것들 이꼴은 100세 시대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돈 플러스 돈보다 무서운 것들 모든 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100세를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세를 산다. 이러면 제가 강의 갔을 때 기업체나 이런 뭐 공공단체 등등의 이런 강의를 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자, 100세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뭐 힘들 것 같아요. 아, 100세를 산다는 것 하면 그냥 골이 띵해요. 또 어떤 분들은 100세를 산다는 그 생각하면 100세 하면 그냥 답답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 100세 하면 아주 그냥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100세를 산다는 것,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진다는 것. 자, 100세를 산다는 것이 왜 가난해진다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요, 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안 살아봤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각 개인들 가정에서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각 모든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독립이 힘든 또는 독립이 더딘 자녀 세대들과 노후가 힘든 부모 세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다 준비 부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이 자녀들이 뭐 한 서른, 늦어도 서른 되기 전에 뭐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다 이런 그 가정생활, 독립된 가정생활을 다 꾸릴 줄 알았죠. 결혼 등등. 근데 점점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몇 년을 재재수를 하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 많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다 듭니다. 옛날에는 돈을 벌었어야 될 자녀들이 계속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부모 세대, 그것들이 바로 부모 세대의 짐으로, 부담으로 바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도 준비를 못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더군다나 자녀 세대까지 같이 더 길게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노후가 힘든 거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준비하려니까 더 힘든 거죠. 그죠? 아, 우리 자녀들이 뭐 자기들 용돈은 자기가 번다고요? 아, 그래도 집에서 같이 있으면 식대가 들고 주거비가 들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 수 없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가도 이런 경험 처음이죠. 대한민국이.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도 처음이라는 거죠. 또 대한민국은 이미 성장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죠? 옛날 뭐 7%, 8% 이렇게 고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쪽은 이미 뭐 베트남 이런 아시아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이 상당히 성숙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성장이 지체됐다는 것은 뭐죠? 돈 벌기가 만만치 않다. 반면에 재정 지출, 노인들이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점점 복지 이런 재정 지출은 계속 크게 증가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뭡니까? 재정 수익, 세금 이런 것들이 감소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자, 개인도 그랬고 국가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 아주 단적인 예가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거 돈 파는 가게에서도 국민연금 내릴까 말까라는 방송이 하나 있었지만 국민연금 이 표에 보면 앞으로 기껏 3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 나가야 되거든요. 불려 나가야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불릴 수가 없습니다. 큰 돈을 잘 불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참 굴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기금 투자 수익률을 원래 목표치보다 한 2% 포인트 정도 못 불렸다. 원래 목표 수익률보다 실제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그래서 보면 2051년에 기금이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목표 수익률보다 2% 정도 덜 불리게 되면 2051년도 정도 되면 기금이 아예 소진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였냐 하면요. 2017년 올해 7.3%입니다. 이 표에 보면 목표 수익률이 그랬다는 거죠. 이 정도 불려내야 된다. 이 정도 불려야 그나마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더 긴 시간 동안 운용이 되는 언젠가는 결국 수급이 맞지 않아서 소진되는데 그 기간을 늦출 수 있다. 자, 2015년도에는 6.8%를 이 수익률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지난해에는 7.2%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이런 갭이 있는 거죠. 한 2% 정도의 갭이 있죠. 그죠? 2015년에는 4.6, 2016년에는 4.8%의 실제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갭이 한 2% 정도. 이 갭이 한 2% 정도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보았듯이 실제 이 정도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한 2%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 추세대로 계속가면 2051년이면 국민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국가가 가난해지고 있다. 그 현상 가운데 하나의 그 결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현상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 개인도 가난하고 국가도 가난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맞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세대 간 예상 중 우리 조금 한 50세 넘었다 이러면 다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 꼰대 소리가 정상적인
뭐 존경의 단어는 아니죠, 당연히. 그죠? 뭔가 맞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정서도 맞지 않지만 돈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돈도 맞지 않은 거죠. 요즘 뭐 아르바이트 현장 가보십시오. 아들 뻘과 아버지 뻘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일자리를 놓고 같이 다투는 거죠. 그죠? 뭐 지금 모든 뭐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출산 정책, 뭐 저임금, 또 뭐 최저임금 이런 등등은 또 바로 그 양극단에 있는 반대 극단에 있는 노인층, 그죠? 장년층의 또 이해관계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 이해상충, 또 지역 간 요즘 뭐 갈수록 이게 님비 현상일 수도 있는데 각 지역마다 살아남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더 오래 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지역 간 경쟁도 심화되고 계층 간 뭐 아주 그 극단적으로는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들이 점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왜? 가난하니까. 개인도 가난하고 국가도 가난하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세 시대는 돈이 부족한 시대예요. 또 가난한 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현실, 그런 조건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맞춰 살아야 되겠고, 만약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가능하면 이 시대에 맞는 행동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포장할까, 경영할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고, 이 가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들이 다 가난해, 사회가 다 가난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뭐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폼만 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표준에 따라서 경영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우리가 가난을 인정한다면 가난을 경영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가난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동의한다면 결국 이것을 포장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가난을 경영하는 것은 꼭 시대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가난 경영을 해야겠다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가난이 현실이니까, 국가적 가난, 개인 가정의 가난, 이런 것들이 현실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물론 이렇게 잘 살아보다 보면 또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죠? 걱정과 달리 정말 더 지금까지보다 물질의 풍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워딩들은 그동안 여태까지 들어왔던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죠? 저성장, 저소비, 고령화, 높은 실업률. 자, 이것이 100세 시대를 상징하는 거다. 이 100세 시대에 맞는 시대 경영, 가난 경영, 이것을 저는 또 다른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은 뭐죠? 사전에 찾아와 보면요, 뉴 노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이다. 100세 시대는요, 엄청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또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 자체가 곧 뉴 노멀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세 시대에 맞는 뉴 노멀 시대, 이 뉴 노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시대 경영 4대 표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 경영 4대 표준. 첫 번째 패밀리 리스크, 두 번째 셀프 리스크, 세 번째 하드웨어 리스크, 네 번째 소셜 리스크인데요. 소셜 리스크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몇 해 전에 출간되었던 책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그때 그 책을 썼던 내용들이 점점 리얼하게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컴팩트하게 우리 돈 파는 가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금 재정리를 한 겁니다. 자, 시대경영 4대 표준, 패밀리 리스크, 셀프 리스크, 하드웨어 리스크, 소셜 리스크를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터치해 보면요. 패밀리 리스크는 원수와 같이 살 수 있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죠? 지금 우리가 가족들이요, 점점 원수가 돼갑니다. 아내한테는 남편이 원수예요. 그죠? 요즘 점점 아이고 이 원수 애들만 다 컸다. 애들만 다 커봐라.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남편한테는 이 잔소리하는 아내가 원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요즘 뭐 항혼이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 원수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자식들이 원수예요. 아버지는 대학 나오고 그럼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또 학원비를 달라고 하는 자녀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아유, 저 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자녀들은 취직만 강요하는 부모가 원수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 원수가 서로 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패밀리 리스크입니다. 패밀리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원수가 같이 산다. 이러면 이거 참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 리스크, 패밀리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첩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첩경이라는 거죠. 왜? 우리 가족들이 뭐 혈맹이지 않습니까? 혈맹. 이 가족들이 잘 뭉치고 잘 소통하고 잘 협력하면 정말 집 밖에 어려운 것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의 그 경험들을 강요하지 말고, 지금은 점점 자녀들이 늦게 독립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이거든요. 사실 유럽들도 외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청년들 실업률 높아지고 취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니라는 거죠. 또 반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지금 당장에 뭐 명함이 나오는 일, 뭐 공무원, 뭐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도 이제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부모님들이 대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이 청년들 역시도 부모들이 그냥 뭐 부모들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야겠죠. 무조건 대화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책임질 거는 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따른 최소한 경제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죠? 돈을 벌어서 뭐 부모한테 호강은 못 시켜줄지라도 경제적인 책임을 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러면서 또 부모 세대의 그 정서를 또한 이해하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상호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소통,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를 부모, 자녀가 같이 경험해 나가야 된다, 이겨 나가야 한다는 그런 연대 의식으로 패밀리 리스크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셀프 리스크, 즉 내 자신의 리스크입니다. 뭐죠 이게? 성장하지.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성장이 정말 필요한데, 이 성장을 가로막는 리스크가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셀프 리스크. 이 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또한 쉽지 않습니다.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떠나는 것, 지금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언젠가 타의에 의해서 또 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뺏길 것인가, 내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큽니다. 로봇의 문제도 있고 뭐 등등 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결국 로봇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변화, 스스로가 자꾸 조금 더 나은 이 시대에 맞는, 시대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의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용기, 그죠? 일단 현재의 이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찾을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생각만 머리에 있지 결코 찾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셀프 리스크는 변화 없이 살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리스크인데요. 하드웨어 리스크. 이 하드웨어 리스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돈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유동화, 뭐 이렇게 공급과 수요 측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뭐 임대주택 이런 쪽들, 상가, 오피스텔 점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임대소득의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고령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수요, 이렇게 일하는 세대, 이 청년 세대, 생산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이게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돈으로, 그죠? 현금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그 현금이 뭐 물론 임대소득에도 나오겠지만 현금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이고 우리는 점점 기력들이 떨어져 나갈 그 기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60 은퇴 이후에 가능하면 큰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인컴이 되는 이런 어떤 현금성 자산 이런 비중들을 점점 이제 늘려가야겠죠. 이게 이제 하드웨어 리스크입니다. 재정적인 이게 재정 유동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재정 유동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금융 투자 환경도 굉장히 이렇게 변화되었거든요. 변화되었는데 뭐 보면 이렇게 요즘 나오는 용어들이 보면 다 이렇게 계좌들이 붙어 있어요. 뭐 ISA 계좌 이것은 뭐 맛이 같죠. 맛이 같고 어쨌든 연금저축 뭐죠? 계좌. IRP 뭐죠? 계좌. 또 해외 비과세 펀드 뭐죠? 계좌. 이 계좌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이 계좌들이 들어 있는데 이 계좌라는 것은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바구니예요, 바구니. 옛날처럼 단일 상품 뭐 이렇게 단일 상품으로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이 바구니에 같이 담겨서 언제든 이렇게 수시각 이게 요즘 뭐 글로벌 경제 이렇게 얼마나 변동성이 높아져서 이게 변동성에 민첩하게 그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 바구니에 여러 개의 펀드를 두고 그 펀드에서 이렇게 펀드 레이징, 이렇게 펀드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하드웨어 리스크가 점점 이제 지금 시대의 변동성에는 대응하기 힘들다. 하드웨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보면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재정 유동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리스크인데요. 네 번째 리스크는 바로 소셜 리스크입니다. 자, 이 소셜 리스크는요. 사실 제가 이제 100세 시대 네 가지 표준 패밀리 리스크, 셀프 리스크, 하드웨어 리스크, 소셜 리스크 가운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가 또 무섭게 생각하는 리스크가 소셜 리스크예요. 돈보다 무서운 것들의 결정체가 바로 소셜 리스크입니다. 소셜 리스크는 뭐죠?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 100세 시대는요 정말 혼자서 못 살아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혼자서 잘 살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혼자서 못 살아가요. 옛날에는요 혼자서 잘 살아왔지만 한 은퇴 이후에 1, 20년만 살면 그냥 감호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 이후에 몇십 년이에요. 그죠? 은퇴 이후에 몇십 년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없어요. 우리가 그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한때 그랬죠. 지금 아니에요. 마라톤 할 때는 42.195인데 지금은 42.195가 아니라 인생이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는 것을 근데 42.195의 마라톤은 순위와 기록과 경쟁의 스포츠거든요. 뭐 마라톤 뛰는데 1등, 2등, 뭐 2등 넘어졌다고 앞에 가서 저 넘어졌다고 부축해서 같이 뛰는 경우 있습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인생을 우리가 그런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했다는 것은 여전히 협력하지 못하고 경쟁, 순위, 기록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건데 이 100km가 넘으면요 우리 울트라 마라톤 혹시 아시는 분들 울트라 마라톤은 최소 100km 이상인데 수백 k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주 최남단에서 뭐 이렇게 강원도 양양인가까지가 6박 7일 동안 뛰는 울트라 마라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울트라 마라톤에서 1등 하려고 기록 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죠.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혼자서 이제 살아가지 못해요. 아까 이제 가족 리스크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집 밖에서도
정말 세대들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 청년들, 장년들이 가진 경험,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가게 열면요. 백전백패 망합니다. 꼰대들의 사고와 꼰대들의 경험만 가지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자영업, 식당 차리면 망한다니까요. 카페 차리면 망해요. 거기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아유 말이 안 되네.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하냐 하면요. 바로 청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해요. 왜? 트렌디. 어떤 뭐 점포를 할지라도 지금 트렌디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조금 좀 적합해야 되죠.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누가 공급합니까? 바로 청년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기본적으로 세대들이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세 이상 장년분들은 정말 많은 모임에 가세요.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을 자주 다니셔야 돼요. 그죠? 산에만 가지 말고 맨날 산에만 가셔가지고 우리끼리만 자꾸 50대 이상 장년층들끼리만 어울리지 마시고 사회에서 산 밑에서 많은 모임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랬을 때 뭔가를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소셜리스크입니다. 자, 100세 시대 돈보다 무서운 것들, 오늘 100세 시대 시대경영 표준 4가지를 가지고 핵심만, 엑기스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을 저는 100세 시대 돈보다 무서운 것들을 어떻게 다시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로 바꿨는데요. 이것이 소셜리스크, 혼자서 살아갈 수 있나라고 없다고 하는 이 소셜리스크 결합하면 곧 100세 시대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100세 시대 당신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꼭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 오시면 또 1대1 채팅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